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뒷부분은 조금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맥락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운전자의 입장에서 혹은 아니면 보행자의 입장에서 내가 운전자가 됐을 때 나는 너무 급해. 그런데 앞에 굉장히 너무 신호가 다 끝났는데도 계속 지나가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면은 내 마음이 어때요? 난 너무 급한데 지금. 굉장히 답답하죠. 근데 내가 보행자가 됐을 때 나는 지금 너무 기분도 좋고 너무 여유가 넘쳐서 굉장히 천천히 걷고 있는데 계속 뭔가 이렇게 차들이 빵빵거리고 하면은 저 운전자 왜 저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상황이어도 우리가 맥락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죠. 자, 그래서 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가 달라지게 되는데, 자, 얘가 뭘로 보이세요? 요건 아까 봤고, 자, 이게 이제 시각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인데, 실제로 우리가 이걸 볼 때 그 루빈의 장도 사실은 잔도 보이는데 사람도 보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빠른 순간에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정된 물체를 보고 있어도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우리가 어떤 한 현상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뭐 사진, 그림, 배경 뭘 보든지 간에 작아도 굉장히 눈동자가 엄청 많이 빈번하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포착을 했을 때 얘가 혹시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뭘로 보이세요? 뭘로 보여? 뭐 당나귀나 약간 그런 걸로 보이지 않아요? 근데 또 어떻게 보여요? 약간 물개 약간 그런 걸로도 보이죠. 그러니까 얘가 포커스를 어디다 두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다가 두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두게 되면은 이게 약간 당나귀 같은 약간 그 느낌이 나는 거예요. 요런 데다가 그리고 입하고 꼬리에다가 두게 되면은 약간 물개 같은 느낌? 근데 요렇게 시각적으로 어디를 처리하냐에 따라서 뇌에서 우리가 망막에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망막이 뭘 한다고 했어요? 자질 탐지. 선과 어떤 모서리, 선분 이런 것들을 같이 모아서 걔를 분집해서 이제 을미를 처리하는 거죠. 이렇게 정보를 잡아내는 거예요. 빠르게 그 자질 탐지를 하면서.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너무 어두워서 사실은. 보이세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요. 자, 이거를 뭘로 했을까? 점인데 무슨 점인 것 같으세요? 이게 무슨 최근인가? 최근은 아니었나? 네, 뉴스 기사에서 포하는데 뭐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네, 아티스트래요. 푸드 무슨 그럼 푸드니까 푸드로 했겠죠? 네.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도너츠예요. 네. 요런 게 게슈탈트죠. 각각 개별의 요소지만 이거 하나 봤을 때는 사실은 이게 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거를 좀 멀리 전체적으로 보게 되니까 말릴린 문노구나 하고 뭔가를 지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얘도 굉장히 우리가 오늘 배운 걸 함축하고 있어요. 그쵸? 이게 단한단서, 높이 있고 낮게 있고 뭐 밝고 좀 흐리고 앞에 있고 뒤에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 네, 그래서 전체가 모여서 뭐 하는 걸로 보이세요? 아시겠죠? 폭죽놀이. 네. 이게 이분이 그리신 건데 이분이 이런 여러 가지 장애를 갖고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이렇게 그래서 학교도 잘 못 다니시고 어쨌든 이제 뭐 장애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싸움도 싫고 근데 나이가 있어서 2차 세계대전 때 약간 그때 이제 징집이 엄마가 가야 된다 그래서 보냈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장애 때문에 군대에서 안 받아줘가지고 다시 떠나고 짐 싸들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폭죽놀이가 일본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을 보고 한 번씩 나갔다 한 번씩 이렇게 방랑을 떠냈다가 돌아오면은
엄청난 기억력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세밀하게 그거를 잘 그려서 뭐 일본에서는 네, 그렇다라고 방고우로 불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시회도 네, 이렇게 하고 네, 이게 선명하게 보면은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네, 기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인강 보시는 분들도 같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우리 훌륭한 학생분이 네, 잘 찾아주셨는데 70페이지에 아까 유사성에 제가 이렇게 예를 들다가 사실은 사람이 많을 때 성별로 남녀로 했을 때 근접성으로 설명을 했는데 얘는 근접성보다는 유사성 부분이 더 적합할 것 같고요. 네, 유사성으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유사한 부분끼리 묶는 거니까 네, 근접성은 가까이 있는 애들이니까 네, 유사성인 게 맞는 걸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꿔주세요. 그러면 파트 다 학습심리. 우리가 학습심리를 1회차에 보셨어요. 연합하는 거, 고전적 조건형성, 네, 조작적 조건형성 두 개를 봤는데 오늘 드디어 네, 얘를 합니다. 이 그림을 그때 또 보셨죠. 자, 교재를 보시면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파블로프. 네, 러시아 생리학자고요. 1900년 초반에 그 침샘 연구하다가 발견을 했는데 그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이 이 연구로 노벨상 받은 게 아니에요. 1904년에 그 침샘 소화액으로 노벨상을 이미 받았고 그걸 하는데 얘가 자꾸 그걸 연구를 해야 되는데 자기 그 연구 같이 하는 동료들이 갈 때마다 침을 먹일 주지도 않았는데 자꾸 침 흘리고 뭐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강아지가 이렇게 있으면 강아지 입에다가 직접 먹이를 바로 주고 그거를 그 타액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먹이를 주지도 않았는데 가기 전에 이제 종소리 듣고 자꾸 이렇게 침 흘리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너무 귀찮고 성가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계속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파블로프가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봤어요. 먹이가 가지도 않았는데 반응을 하네. 이렇게. 그러면서 이 연구를 이제 남은 평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해졌죠. 근데 이제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이때가 시기적으로 어떤 시기예요? 소련이 소비에트 연방, 레닌 약간 이런 그래서 그때 이 파블로프가 굉장히 그 체제를 반대했다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대놓고 이렇게 선전에 대해 자기의 어떤 의견을 표명했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소리 소문 없이 어디 끌려가지 않을까요? 근데도 러시아가 탈려났던 건 사실은 이 사람이 굉장히 이미 유명했던 거야. 노벨상을 받았거든. 그래서 굉장히 전폭적으로 많이 지지해줬고 대놓고 정부를 비난했는데도 되게 많이 이렇게 연구비 같은 것들도 많이 지원해줬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노벨상으로 받았던 상금을 정부에 다 뺏겼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이렇게 책에 보면은 네, 그렇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파블로프가 사실은 미국인가? 그때 미국으로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많이 가기도 했고 그래서 이 사람도 자기 그런 부분이 싫어가지고 조국의 어떤 그런 것들 이민 가고 싶었는데 실제로 그때 러시아에서 놔주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네, 침 분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네, 이 그림을 이제 계속 볼 건데 얘를 보기 전에 82페이지에 1번을 가로 1번을 먼저 볼게요. 자, 이 그림에 이제 4개가 계속 나와요. 보시면 무조건 자극은 US라고 해가지고 경험이나 훈련이 없어요. 학습된 게 없어도 그냥 자동적으로 어떤 반응을 유발시키는 것들. 우리 맛있는 냄새 맡으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의 욕구가 알아서 막 이렇게 반응하지 않나요? 네. 이런 것들이 네, US예요. 무조건 자극.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때리면 아프죠. 즉각적이죠. 내가 인지적으로 아무리 나는 마저도 아픔을 느끼지 않을 거야. 난 통증을 느끼지 않겠어. 라고 생각해도 아프잖아. 그런 것들이 무조건 자극이에요.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 자, 그러면 무조건 반응은
무조건 자극에 대한 어떤 반응이 있겠죠. 때렸으면 아프잖아. 그게 무조건 반응이에요. 그리고 뭔가 맛있는 냄새를 맡았을 때 진짜 배가 고프면 막 계속해서 뭔가 먹고 싶은 어떤 그런 욕구가 생겨난다든지. 자, 조건 자극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처음에 얘한테 뭘 주죠? US. 배우지 않아도 배고픈 상태에서 먹이를 보면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반응을 하게 돼요. 이거는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모든 유기체들이 할 수 있는. 근데 여기에 이 먹이와 전혀 상관이 없는, 먹이하고 소리는 상관이 없잖아요. 소리는 그냥 소리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를 가질 뿐이지. 자, 얘는 중성자극이에요. 이때는 얘를 들려줘. 그러면 얘는 소리가 들리니까, 뭐 책에는 사실 지금 반응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반응이 없다라기보다 이 침을 안 흘렸을 뿐이지 소리에 대한 다른 반응을 했겠죠. 뭐 귀를 쫑긋 세운다든지 이런 것들. 자, 근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연합시켜서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교재에 글씨가 바뀌었어요. 그림은 맞게 되어 있거든요. 그림은 지금 말고 그거랑 소리하고 음식으로 되어 있는데, 글씨가 무조건 자극하고 중립 자극이 되어 있는데 중립 자극하고 무조건 자극이에요. 그쵸? 소리가 중립 자극이니까. 그래서 순서가 바뀐 거를 표시를 해놓으세요. 이거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소리가 나타나게 되고요. 소리 다음에 먹이를 줘요.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시키는 거야. 훈련하더니, 물론 이 훈련을 할 때 이게 얘 때문인지 처음엔 알 수가 없죠. 처음엔 얘 때문이겠지, 먹이 때문이겠지. 그래서 그렇지만 계속해요. 계속하다가 나중에 먹이가 없어지고 소리만 들어도 이제 침을 흘려요. 자, 소리가 없어지고도 이제 반응한다라고 하는 거는 바뀌었죠. 중성자극이 변화됐죠. 중성자극이 학습을 하고 난 후에는 조건자극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반응도 바뀐 거예요. 침을 흘리는 게 이때는 무조건적 자극이었지만 이제 먹이가 없어도 흘린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조건자극이에요. 왜냐면 조건된 거, 학습된 거를 제시했을 때 거기에 반응을 일으키는 거니까 CS 때문에 일으키는 반응을 C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그림을 볼게요. 고전적 조건 형성의 키워드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극과 반응이에요. 자, 여기는 학습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제 여기서 중성 자극을 하나 고르는 거죠. 뭐 불빛이나 소리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얘를 한번 학습시켜보자. 조건화시키는 거 뭐라 그랬죠? 연합시키는 거죠. 그래서 학습을 시켜요. 학습을 하고서 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무조건 자극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조건 자극만 남았어요. 근데 학습이 되면은 이건 조건 자극이 된 거죠. 얘는 학습 중인 거예요. 계속 이렇게, 이게 단 한 번만으로 되진 않잖아요. 여러 번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학습. 그리고 학습이 되고 난 다음에 먹이가 없어도 자동적으로 타액을 분비를 하겠죠. 자, 요거를 이제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못된 짓을 이런 비윤리적인 실험을 알버트한테 했죠. 네. 그래서 흰색이 쥐가 처음에는 뭐예요? 무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응이 없으니까. 이게 동물이 조그만 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니까 이게 별로 크게 공포의 대상은 아닌 거예요. 위협적인 거. 근데 큰 소리는 무조건적인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깜짝 놀라게 한다든지. 근데 얘네 둘을 연합시켜서 이렇게 하니까 소리를 들려주니까 아기가 계속 울고 나중에는 얘만 봐도
얘가 나타나면 소리가 들리는구나를 학습하게 되니까 공포가 조성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학습을 배우고 자극이 사라지게 돼도 아기는 공포가 조성이 된 거죠. 자, 우리가 이거를 학습 중을 습득, 획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습득, 획득. 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새로운 조건 반응이 형성 또는 확립되는 과정. 네, 거기를 기억을 하시고요. 그 동그라미 2번도 같이 이때가 조건 형성 기간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림에다가 거기에다가 요거를 좀 써두시면 조금 더 기억하시기가 더 낫지 않으실까요? 자, 그래서 무조건 자극 다음에 얘가 오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얘만 와도 얘가 올 거라는 어떤 부푼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순서가 바뀌게 되면. 어쨌든 순서가 바뀌게 되면 효과는 없어요. 그거는 이제 계속 볼 거예요. 순서는 얘가 먼저 와야 돼요. 학습을 시킬 거면. 자, 우리는 습득, 획득을 어떻게 할까? 연합을 시켜서 하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뭐예요? 동그라미 3번에 보면은 자극의 수반성, 동그라미, 그리고 시간의 관계성, 동그라미에 따라서 학습력이 달라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4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시간의 관계성이 뭐예요? 타이밍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첫 번째 보시면은 지연 조건화. 이거는 여기 있는 그림을 그냥 보시는 게 더 나으세요. 지연을 보시면은 그 그림에서 먼저 뭘 줬어요? CS, 조건을 먼저 했죠. 지연. 그 다음에 US, 무조건. 종소리를 먼저 들려주고 먹이를 줬죠. 근데 지연이 제일 좋대. 가장 효과가 좋대. 왜? 자, 여기 그림에서는 지금 반대긴 한데 지금 밑에 있는 게 CS예요. 그럼 CS가 먼저 오는 게 뭐예요? CS를 먼저 주는 게 지연이에요, 지금. CS를 먼저 준 거. CS를 다 먼저 줬구나. 자. 근데 시간차를 두면서 줬죠. 이건 동시고. 자. 지연의 여러 케이스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지연의 여러 케이스에서 그래프가 제일 좀 이렇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6개 중에? 얘 빼고. 그래프가 좀 이렇게 극적으로 확 올라간 거. 이쪽이 반응이에요. 반응 비율이 올라가야 되잖아. 1, 2, 3, 4, 5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아요? 그쵸? 근데 여기 보세요. 이게 CS야. 이게 지금 소리라는 거예요. 이게 소리고 이 위에 게 지금 무조건적 자극이야. 근데 지금 이 차이가 어때요? 간격이? 되게 가깝죠? 근데 조금씩 점점 멀어질수록 반응이 점점 약해져요. 시간차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반응이 그닥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 여기서 지금 기억에 보시면은 83페이지 기억에 보시면은 조건 자극을 제시한 후에 0.5초 뒤에 무조건 자극을 제시하는 방법을 지연 조건한데 근데 꼭 0.5초는 아니고요. 이게 이제 뭐에 대한 거냐, 대상자가 누구고, 과제가 뭐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지는데 어쨌든 대체적으로는 0.5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 중요한 거는 얘가 제시되고 얘가 끝나는 지점에 얘도 같이 끝나요. 그러면은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후에 얘가 사라지게 돼도 기대를 계속해가지고 형성할 수 있는 게
같이 중첩되는 기간이 좀 길게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에 보시면은 흔적 조건화가 있어요. 흔적 조건화는 뭐예요? 흔적 조건화가 어떻게 보면은 조건 자극을 제시하고 종료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서 무조건 자극을, 여기에서 가장 뭐 이런 게 약간 흔적 조건화 형성 패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정 시간을 두고 난 후에, 그럼 사실은 연결을 우리가 가질 수는 있는데 이걸로 해서 연합을 시키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얘로 연합시킬 때보다 진짜 많이 학습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학습 효과가 지연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는 이렇게 같이 일어나는 이 부분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역행은 반대로 주는 거예요. 무조건 자극을 먼저 주고 CS를 주는 거. 근데 이게 지금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는 지금 가장 효과가 낮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 다른 연구들에서는 효과가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가장 이 넷 중에서는 가장 낮은 걸로, 그리고 가장 높은 거는 지연이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간의 어떤 그 관계성, 얼마나 가깝게 있고 얼마나 시간을 떨어뜨렸냐에 따라서 이 우리의 학습 반응이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뭐예요? 그 반응이 나타나는 걸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맨 마지막에 가장 효과가 없는 얘는 뭐예요? 역행은 US를 먼저 줬을 때 이미 US는 뭐예요? 무조건적 반응이잖아. 무조건 먹이가 왔는데 거기에다가 먹고 있는데 쳐요.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가 형성이 안 되니까 이미 타액이 분비되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이게 시간에 따라서 더 가까울수록 우리가 기대를 더 많이 형성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우리가 지연이, 그래서 얘가 CS가 되려면 앞에 와야 되는 거예요. 중성 자극이 조건 자극이 되려면 무조건 얘 앞에 와야 돼. 그래야지 얘를 예측할 수 있는 신호가 돼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 강아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뭔가를 어떤 기대를 형성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진화, 동물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어때요? 이미 사자가 다가왔어. 다가왔는데 그제서야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 도망가면은 이미 늦었어요. 그 전에 미리 알아야 돼요. 캐치를 해내야지. 그래서 얘는 뭐야? 어떻게 보면은 그 다윈의 진화로는 어느 정도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이런 적응성을 갖는 까닭도 이게 좋은 것만 기억하고 나쁜 것만 기억하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둘 다 뭔가 나를 더 이롭게 하는, 이게 결국에는 적응적 측면이에요. 학습을 하는 거는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만 학습하진 않아요. 모든 유기체가 다 학습해요. 그죠? 동물들도. 근데 결국에는 그게 적응력이에요. 적응력.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근데 고전적 조건 형성은 자극을 통해서 지금 뭘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어떤 반응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소리만 갖고 한 건 아니었어요. 별거 다 했어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또깍또깍 걸어가는 그 소리에도 타액을 분비를 하기도 했고, 불빛에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주기 전에 그 강아지 다리를 이렇게 허벅지, 이렇게 강아지가 이렇게 네 발로 있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이런 다리 같은 데를 계속 똑같은 부위를 먼저 만져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위를 나중에 부위가 조건 자극이 되는 거야. 앞다리, 뒷다리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주기 전에 항상 엉덩이 쪽을 만져줬어. 그러면 그 근처와 가까워지게 되면은 더 타액을 많이 분비하는 거예요. 근데 얼굴 쪽으로 가게 되면은 더 적게 분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더해서 뭘 발견한 거예요? 꼭 하나만 되는 건 아니구나. 다른 것도 할 수 있구나. 그러면 그 다음 거를 다음 스텝, 레벨을 올릴 수도 있을까? 그게 고차적, 2차적 조건 형성인 거죠. 그래서 조건을 맺었던, 조건 자극이 되었던 소리에다가 다른 거 하나를 한 번 더 넣어볼까? 얘는 이미 학습을 해서 소리는 조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학습이 됐을 때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이제 소리와 별로 상관없는 불빛을 두 개를 엮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여기에서는 지금 뭐예요? 그리고 얘는 뭐예요? 얘는 이미 여기에 왔으니까 얘는 사실 이 상에서 학습을 할 때는 기능상으로 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로 인해서 먹이를 발생시킬 수 있으니까 먹이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타액을 분비할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심지어 얘네가 근데 불빛만 한 것도 아니고요. 진짜 별거 다 했어요. 이렇게 소리 전에 나무 상자 이렇게 네모난 박스 같은 거 도형을 보여주고 도형 갖고도 했어요. 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동물들도? 응? 네, 이게 고차적 조건 형성이에요. 자, 그래서 옆에 그림을 보시면 자, 우리가 아까 전에 4개를 봤는데 학습 중이 어디였어요?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에서 학습 중이 얘를 조건 자극하고 무조건 자극을 연합시키는 과정. 세 번째 그림이 습득, 획득, 학습 중이었죠. 그 그림이 어디예요? 조건 형성 중이 여기인 거죠. 학습하고 있는 여기. 네. 이때 확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타액을 분비하는 어떤 조건 반응의 강도가 계속 학습을 하니까 계속 하는 거죠. 근데 학습을 하고 난 후에 이제 그 그림에서 뭐예요? 4번째 그림에서 얘가 빠지죠. 얘만 남잖아. 소리만 들려주잖아. 먹이는 안 주고. 근데 우리가 처음에는 학습을 하고 있을 땐 기대를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먹이를 안 줘. 그러면은 뭐예요?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게 되고, 그죠? 그러니까는 계속 기다려도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이제 학습했지만 이제 더 이상 기대해야 하지 않으니까는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반응이 조건 반응이 사라지게 되죠. 근데 잠깐 쉬어요. 휴지 기간이 있어요. 잠깐 쉬어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다시 소리를 들려줬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완벽하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잠깐 쉬고 다시 소리를 들려주면은 다시 나타나. 이거를 자발적 회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교재를 볼게요. 자, 1번에 보시면은 소거가 있어요. 자, 무조건 자극이 더 이상 제시되지 않고 이제 조건 자극만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진다고요. 근데 이 소거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시적 차단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왜 이렇게 뭐 약물 중독이라든지 아니면은 금주, 뭐 금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속어처럼 보이지만 그 속어의 진짜 뜻은 뭐라는 거야? 차단. 그럼 그분들은 뭐예요?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누르고 참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욕구가 사라진 게 아니라. 근데 자발적으로 다시 나타나는 거죠. 별도의 과정이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나타나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쉐이빙이라고 해서 절약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얘를 왜 할까?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자발적으로 회복이 될까? 배웠잖아. 학습은 뭐라고요? 적응이에요. 우리의 어떤 적응력을 높여주는데 이미 배운 게 자동적으로 그냥 몸에 배서 나타나게 되면 굉장히 효과적이죠. 자전거 한번 배웠다가 안 탄다고 해가지고 못 타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타잖아. 그 맨날 타던 거보다는 못 타겠지만 타잖아요.
이미 배운 게 몸에 있게 되면은 우리는 다시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절약할 수 있는 어떤 개념적인 효율성이 분명히 있어요. 자, 그래서 자극 변별하고 이제 옆에 있는 거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요거 아까 얘네가 여러 가지를 했다고 했죠. 자, 여기 보시면은 띠디디디. 네, 침방울 수는 타액이에요. 타액이 뭐냐? 조건 반응이 되는 거죠. 조건 반응인데 어디가 제일 높아요? 네, 널쩍 다리. 뭐 여기 다리, 강아지 다리 안쪽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네, 여기가 기준인 거예요. 얘가 조건 자극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얘랑 먹이랑 연합시켜가지고 먹이를 주기 전에 먼저 만져주는 거예요.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습이 됐어. 학습이 되고 난 다음에 널쩍다리 뒤에 근처에 있는 뒷발을 만졌을 때 이 정도가 올라오게 되고 골반, 널쩍다리랑 더 가까운 골반을 만졌을 때는 좀 더 높죠. 근데 앞에라든지 앞쪽으로 오게 되면은 널쩍다리에서 이제 조금 그 감각적인 부위가 더 앞으로 쏠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반응을 하긴 하는데 낮아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자극 병별을 유사하지만 별개인 자극들을 구별할 수 있는 거. 얘네가 왜 차이를 두냐? 만지긴 만지죠. 터치했잖아. 지금 여기에서의 이 CS는 어떤 부위를 터치하는 거예요. 근데 모두 다 터치를 하긴 했지만 다른 부위를 했죠. 그랬을 때 점점 멀어질수록 이게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게 자극 변별이에요. 그리고 자극 일반화는 보시면은 얘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털만 봐도 얘 때문에 CS가 됐는데 신지가 CS였는데 털만 봐도 놀래요. 조건화 과정에서 경험했던 조건 자극이 아니잖아. 털은 아니잖아. 조건 자극에서 경험한 게 아닌데도 비스무리한 거, 유사한 거를 보게 되면은 반응을 한다라는 거야. 이럴 수 있죠. 저희 학교 다닐 때는 학교 다니는데 한 반에 몇 명 정도 계셨어요? 30명?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60명이었어요. 근데 한 반에도 심지어 거의 한 15반이야, 한 학년에. 그러니까 진짜 무슨 교실은 요만한데 정말. 그리고 그때는 좀 뭐라 해야 되지? 학생주임, 뭐 학주라 그러죠. 엄청 무서워요. 정말 걸리면 죽어. 근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계속 다른 선생님보다 그 선생님은 더 무서워. 근데 그 선생님은 우리 학교 선생님만 무서운 게 아니라 다른 학교 학주도 무섭고 고등학교 학주도 무섭고 뭐예요? 자극 일반화. 그 사람이 아닌데도 비슷한 무언가가 있잖아.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이렇게 저기서 걸어온다. 그럼 그냥 이제 좀 착하게 걸어. 뭐 꼬투리 잡히면 안 되니까, 그렇죠? 실내화도 꺾어 신지 않고 이렇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요새는 이제 한 22명, 23명, 25명 요 정도 되더라고요, 학생들이. 근데 진짜 선생님 한 분이 케어할 수 있는 그 아이들이 사실 20명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60명은 정말. 자, 신기한 거 볼게요. 코끼리가 정말 참 뛰어나요. 코끼리만 뛰어난 건 아니지만. 자, 코끼리가 사람의 목소리에 있는 음향 신호로부터 뭘 구분해요? 자, 이게 자극 변별인가요? 자극 일반화인가요? 구분해내는 거잖아요. 자극 변별이죠. 유사한데 그 중에 무언가를 변별해내는 거예요. 자, 근데 자, 여기에서 더 많이 반응하게 되는 게 마사이족이래요. 캄바족도 구분을 하긴 하는데 떨어져요. 왜? 얘네가 자기 종족한테 더 위험하거든, 마사이족이. 근데 어떻게? 이 신호로. 대단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또 마사이족에 남성하고 여성이 있으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위험하니까 더 빨리 지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동료한테 알리는 거죠. 더 빨리. 그리고 마사이족에 남성과 여성이 있으면 이게 이거예요. 이렇게 있을 때 이게 남성이거든요, 지금. 이게 여성이에요. 듣기, 냄새. 이건 후퇴고 이게 번칭이 뭐였지? 뭐 하여튼 이게 아마 이거를 감별해내는 능력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남자가 더 위협적인 거에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성인 남자, 소년보다는 비슷하지만 모두 다 위험하다고 도망가는 게 아닌 거죠. 사람이 무조건 나타났다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마사이족일 때, 그리고 성인 남자일 때, 그 중에서도 계속 어떤 작은 단위, 이게 자극 변별이에요. 근데 이게 적응을 위해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얘네 유기체뿐만 아니라 뭐예요? 아까 전에 그 알버트가 털을 보게 되면 놀랬죠. 비슷한 자극. 이건 뭐죠? 자극 일반화죠. 자극 일반화가 너무 과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포비아예요. 공포증.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나한테 위협이 될 거라고 느끼니까 굉장히 극한 어떤 공포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무조건 사람이 보인다고 다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계속 해가지고 굉장히 작은 소리에도 포식자가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미친 듯이 뛸 수는 없잖아. 하루 종일 뛸 수는 없잖아. 정말 필요한 순간에 뛰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그 소리가 바람 소리인지 아니면은 정말 나를 위협하는 어떤 포식자의 그 발자국으로 인한 소리인지 이걸 감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이게 자극 변별이에요.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자동차인데 세부적으로 얘네들을 변별해낼 수 있죠. 근데 아이들이 어릴 때 이제 부모가 주차장 같은 데서 하는 말 아니면은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널 때 차가 많은 데서는 엄마 손을 잡고 있어야 돼.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있어야 돼. 그리고 뛰어나가면 안 돼. 위험해. 꼭. 근데 아이들이 뭐래요? 차만 있을 때 엄마 손을 잡고 있진 않잖아요. 차만 나를 위협적으로 느끼진 않잖아. 오토바이도 똑같이. 그건 뭐예요? 이거는 자극 일반화예요. 나에게 위협이 되는 거, 그 비슷한 어떤 요소들끼리 묶어서 기억을 하는 거. 자, 그럼 얘는 이제 자극 변별인가요? 자극 일반화인가요? 뭐예요? 그쵸. 아까 전에 알버트가 아주 작은 것에도 유사하게 다른 털에도 반응을 보인 것처럼, 근데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근데 우리한테 이제 이런 비슷한 상황이 생기는 거는 이전의 경험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크게 남았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데서 찾아볼게요. 왜 이 소리를 듣고 얘를 찾을까? 이거는 그럼 뭐냐? 조건화된 반응이죠. 학습이 된 거. 뭔가 그거를 먹을 때마다 이거를 자꾸 먹어서 그게 먹고 싶은. 그러면 이제 소리라고 하는 부분은 조건 자극이 되는 거고, 이 소리를 들으면 당연히 조금 있다가 나는 이걸 먹을 수 있을 거라는 어떤 무조건적 자극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네. 이거는 자극 일반화. 시각이 엄청 잘 가는데, 아니야. 그래도 여기를 이것까지, 하고 가야죠. 네. 그 박스에 보시면은 자극 일반화 기울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새로운 자극이 훈련 자극하고 유사할수록 우리가 이제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아까 전에 널쩍다리를 그 강아지를 만졌을 때 그 이제 근처에 어떤 부위를 만지게 됐을 때 이제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예를 들어서 550B의
반응하도록 조건 형성, 기준이 550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90에서 600까지 자극을 제시하고 반응을 측정했을 때 490에서 550까지의 반응은 점차 증가하고, 왜냐하면 550이 기준이니까 550 어디 있어? 550이 여기 있어. 네, 이렇게 됐을 때 490에서 올라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기준이니까 이 기준까지 올라가는데, 이제 기준을 벗어나게 되면은 약간 속어처럼 내려가게 되는 거죠. 내려간다. 자, 그래서 560부터 600까지는 점차 반응이 감소한다. 그래서 이런 기울기가 나타나는데, 자, 이게 그림이 어떻게 나타나냐?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요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냐? 얘가 자극 일반화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뭘 배웠어요? 자극 일반화하고 자극 변별을 배웠어요. 이 그래프가 말하는 게 뭐냐면 이거 변별이에요. 자극 변별. 이건 일반화고, 자극 변별은 뭐야? 유사한 거의 차이를 지각하는 거죠. 유사한 거의 차이를 지각하는 거.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 일반화된 거는 전체적인 거를 유사하게 느껴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변별은 뭐예요? 그거하고 진짜 비슷한 것에만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거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비슷한 거에는 반응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 그래프는 더 이렇게 가팔라지는 거죠. 감소가 양옆으로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죠. 변별하기 때문에. 근데 일반화는 다 비슷하게 반응하니까 이게 더 낮고 완만하게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화하고 자극 변별은 그래프가 다른 거예요. 근데 그래프가 완만하냐 이렇게 약간 높게 되었냐의 차이인데, 어쨌든 이게 시험에 출제가 되면 이런 모양이라는 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종 모양이다. 이게 자극 일반화다. 네, 여기 기준이 뭐라고요? 조건 자극이 되는 거죠. 가장 높은 지점. 여기가 조건 자극. 이만큼이. 네, 그러면 3절이어서 네,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 주에 3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열심히 인강 들으시는 분들도 열심히 들으시고요. 네, 다음 주에 식사하실 분들은 현장에 오셔도 되고요. 네, 감사합니다.